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오명돈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때 의료인이나 다른 환자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의료 관련 감염 관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감염증의 전파는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에 있던 병원체가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생성되는 입자들과 함께 환자의 체외로 배출된 다음 공기를 거쳐서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침입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호흡기 감염증의 전파 방식은 첫째, 호흡기 입자는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된다. 둘째, 입자의 크기 5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전파 방식이 달라진다. 5마이크로미터보다 더 큰 입자, 즉 드랍릿은 6피트 이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5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입자는 공기 중에 둥둥 떠서 공기 부유로 전파된다. 셋째, 호흡기 감염증은 대부분 드랍릿으로 전파되며 공기 부유 전파는 드물어서 홍역, 수두, 결핵인 경우에만 일어난다. 요약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의 의과대학에서 호흡기 감염증의 전파 방식을 입자의 크기 5마이크로미터, 거리 6피트, 즉 1 내지 2미터를 기준으로 칼로 무배듯 이분법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자 교과서 지식에 따라서 6피트 거리두기 방역을 시작했습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감염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미국의 CDC가 조사해서 보고한 어느 초등학교의 집단 감염입니다만 선생님과 학생 사이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의 책상 거리는 모두 최소한 6피트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기침이나 재채기 증세가 없는 상태여서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학교에 출근한 다음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읽어주었는데 맨 앞 두 줄에 앉은 학생은 10명 가운데 8명이 감염되었고 10m 이상 떨어진 맨 뒷줄에 앉은 학생은 4명 가운데 2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첫째, 기침, 재채기 같은 증상이 발생하기 전 무증상인 환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 둘째, 감염의 위험성은 거리 6피트를 기준으로 있다 또는 없다가 아니고 가까울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고 멀수록 위험성이 낮아지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교과서 지식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흡기에서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호흡기 입자는 입에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기관과 기관지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새 기관지에서는 낼숨에 붙어있던 점액 필름막이 들숨에 터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호흡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지름이 작아지므로 호흡기 입자도 입에서는 밀리미터 사이즈로 큰 것이 만들어지고 맨 아래 새 기관지에서는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작은 미세한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성된 호흡기 입자를 정밀한 입자 분석기로 측정해 보면 크기는 1마이크로에서 1000마이크로미터, 즉 1mm에 걸쳐 있고 대략 13마이크로미터를 중심으로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 나오는 호흡기 입자의 크기와 분포가 기침할 때와 비슷한 분포를 보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기침을 하지 않더라도 말을 하는 환자는 기침할 때와 똑같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자가 공기 중에 떠 있는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자는 클수록 빨리 바닥에 떨어지고 작을수록 오랫동안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으며 높이가 높을수록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습니다. 만일에 높이가 1.5m이면 100마이크로미터 입자의 낙하 시간은 5초로 짧고 5마이크로미터 입자의 낙하 시간은 33분으로 깁니다. 자, 이제 입자의 크기와 부유 시간 그리고 거리를 모두 고려해서 호흡기 감염증의 전파 기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A는 환자, B는 1m 거리, C는 10m 거리에 있습니다.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말하는 순간, 즉 타임 제로에서 B는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다양한 크기의 호흡기 입자에 노출됩니다. 그 가운데 드럼릿은 B의 눈, 코, 입에 도착하고 미세한 입자는 들숨을 타고 B의 하기도로 흡입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큰 입자들은 점차 바닥에 떨어지고 미세 입자들이 공기 흐름을 타고 확산합니다. 이제 30분이 지났다고 가정하면 5마이크로미터보다 더 큰 입자들은 대부분 바닥에 가라앉았겠지만 그보다 더 작은 입자들은 방 전체의 공기에 퍼져 있어서 10m 떨어진 C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미세 입자가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흡입량은 입자의 농도와 노출 시간으로 결정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의 전반부 주제인 호흡기 바이러스의 전파 방식을 정리하면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세한 에어로졸이 공기 중에 둥둥 떠 있다가 들숨을 통해서 폐로 침입하고 2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파될 수 있다. 이런 인할레이션 기전이 전파에 가장 중요하다. 둘째, 드럼릿이 튀겨서 눈, 코, 입점막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전파되는 데포지션은 환자로부터 드럼릿 직격단을 받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오염된 물건을 만져서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자신의 눈, 코, 입점막을 만지면 전파되는 터칭도 가능하다. 이번 팬데믹에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아마 파라다임 시프트라고까지 부를 만큼 중요한 과학적 성과는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서 인할레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전파 예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으려면 첫째,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환자, 즉 소스를 컨트롤하거나 둘째,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 즉 패스웨이를 컨트롤하거나 셋째,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 즉 리시버를 컨트롤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리 방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단연 소스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환자 수를 줄이고 호흡기로부터 바이러스가 나오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고 감염된 사람을 찾아서 격리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패스웨이 컨트롤인데 드럼릿이 눈, 코, 입에 닿지 못하도록 거리두기를 하거나 환기로 입자의 농도를 낮추거나 음압을 걸어서 병실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출자 보호는 드럼릿이나 미세 입자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나 N95를 쓰는 것입니다. 먼저 패스웨이 컨트롤의 첫 번째인 병실 환기입니다. 병실의 공기의 오염 정도가 심할수록 환기도 자주 해야 하는데 WHO는 공기 교환을 1시간에 최소한 6번, 만일에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상황이면 12번 이상 하도록 권장합니다. 여기서
공기 교환 횟수, 즉 에어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병실의 크기가 부피 50리터인데 이 병실에 1시간에 500리터 새로운 공기가 들어갔다면 500 나누기 50으로 공기 교환은 1시간당 10회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호흡기에서 무수히 많은 미세 입자가 발생하는 시술, 즉 에어로졸 발생 시술에는 기도 석셔닝, 심폐소생술, 기도에 튜브를 넣거나 빼기, 기관지 내시경 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인들은 호흡기 감염증에 노출되어 감염될 위험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패스웨이 컨트롤의 두 번째는 공기가 흘러가는 방향을 컨트롤하는 것인데, 청결구역인 복도 쪽의 공기가 오염구역인 병실 쪽 방향으로 흐르고 그 반대로 병실 공기가 복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실이 딸린 병실은 환자 방의 문을 열더라도 복도 쪽 문을 닫아둘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가 복도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시술은 전실이 딸린 방이 안전합니다. 만일에 전실이 딸린 병실이 없으면 칸막이를 설치하고 비닐과 지퍼로 된 문을 이용해서 임시로 전실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패스웨이 컨트롤의 세 번째는 오염 농도를 낮추고 공기 흐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병원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음압 병실입니다. 현대식 빌딩은 기계식 공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공조 시스템은 건물 밖의 공기를 일부 끌어들이고 나머지는 건물 내부의 공기를 재사용합니다. 그래서 실내의 호흡기 입자나 오염물을 희석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매우 위험한 감염 환자가 입원하였다면 이 환자의 병실에서 나가는 공기가 재사용되거나 또는 지역사회로 배출되기 전에 바이러스를 완벽히 헤파 필터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병실이 음압-격리 병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음압-격리 병실의 설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음압 병실이 코로나19 치료에 필수 시설로 알고 있으며 환자들도 음압 병실에 입원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음압 병실은 환자 자신의 치료에는 오히려 불리한 시설이고 같은 병원의 다른 환자나 지역 사회의 주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특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있고 치명률도 낮은 호흡기 환자까지 모두 다 음압병실에 입원시키는 일은 이상적이지만 음압병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다음은 리시버 컨트롤, 우리 의료인들의 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기 감염의 예방에 가장 근본은 의료용 마스크 착용입니다만 이것의 가장 큰 단점은 에어로졸 흡입에 의한 감염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콧잔등과 마스크 가장자리에 생기는 틈새가 있고 마스크 재질 자체도 미세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면 환자의 호흡기 입자가 의료인의 코와 입점막에 튀기는 것과 오염된 손으로 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스크에는 마스크 표면에 묻은 환자의 체액이 얼굴 쪽으로 스며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용 마스크로는 에어로졸 흡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에어로졸 흡입을 막으려면 N95 마스크와 같은
레스피레이터를 착용해야 합니다. N95는 미세한 입자가 통과하지 못하는 특수 필터가 들어있는데 미세 입자 흡입을 완벽하게 차단하려면 들숨을 쉴 때 들어가는 공기가 마스크의 필터를 통과해야 합니다. 얼굴 모양과 코의 높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모델의 마스크를 써보고 어떤 모델이 콧잔등이나 턱 밑으로 들숨이 새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핏 테스트를 해서 자신에게 꼭 맞는 마스크 모델을 알고 늘 그 모델을 써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의 호흡기 감염 관리에서 가장 용이한 수단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환자도 마스크를 쓰고 의료인도 마스크를 쓰면 바이러스 노출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료인이 들어마시는 바이러스의 양도 많아지고 결국 그 양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양, 즉 인펙셔스 도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썼을 때 감염량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까요? 이 편은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오스테르 홀름 박사가 제시한 마스크의 예방 효과입니다. 이 연구에서 양쪽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5분 만에 감염량에 도달합니다. 이제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의료용 마스크를 쓰면 감염량에 도달하는 시간이 15분에서 60분으로 4배 더 길어지고 만일 환자는 의료용 마스크, 의료인은 N95 마스크를 쓰면 5시간까지 더욱더 길어집니다. 이 표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 의료인이 마스크를 잘 활용한다면 코로나 환자에게 시술이나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오늘 강의의 마지막 주제인 질병의 중증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실패하여 감염된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웨덴의 국제보건학자인 한스 조슬링은 팩트 플리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실제보다 더 무서워 보인다. 왜냐하면 공포감은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뉴스는 그 속성상 좋은 소식이 보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지하는 위험도는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 위험도보다 늘 더 과장되게 보인다. 그러므로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특수한 사례에 매몰되지 말고 수치, 즉 데이터를 봐야 한다. 데이터를 보되 분자만 보지 말고 분모도 함께 봐야 하고 한 지표만 보지 말고 여러 지표를 나란히 비교해야 하고 특히 우리네 삶에 진짜 중요한 수치를 눈여겨봐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실제 위험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칙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먼저 질병의 위중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치사율과 사망률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양쪽이 똑같아서 인구수는 100명에 사망자 수는 1명이 발생했습니다. 초록색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 80명, 그 아래 연한 분홍색은 감염되었으나 무증상 10명, 그 아래 진한 분홍색은 감염되었고 증상이 있는 10명입니다. 치사율은 사망자 수를 사례수로 나눈 값인데 만일에 유증상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까지 모두 진단되면 치사율은 20분의 1, 즉 5%가 되지만 무증상자는 한 명도 진단되지 못하고 유증상자는 모두 진단되면 치사율은 10분의 1, 10%가 됩니다. 만일에 유증상자 가운데 절반만 진단되면 치사율은 5분의 1로 20%가 됩니다. 치사율은 이렇게
진단된 환자 수에 따라서 들쑥날쑥하지만 사망률은 사망자 수를 위험에 처한 전체 인구수와 노출된 시간을 분모로 나누기 때문에 표준화된 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연령별 사망률을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인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의 평균 사망률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1년의 사망자 수는 대략 28만 7천 명에 이르고 60세 이상은 하루에 650여 명, 열흘에 6,500명, 그리고 한 달에 2만여 명이 사망합니다. 사망률로 치면 65세 연령층은 10만 명에 890명, 즉 1년에 약 0.9%가 사망합니다. 이번에는 폐렴의 사망률을 보겠습니다. 폐렴은 우리나라에서 암, 심장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입니다. 2019년도 1년 동안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폐렴 사망률은 0.25%가 됩니다. 코로나19의 사망률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사망률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치사율을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치사율 데이터이고, 붉은색 막대 그래프는 일본의 팬데믹 이전 인플루엔자 치사율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의 치사율은 60대에서 0.07%, 70대에서 0.33%인데 이 수치는 인플루엔자 치사율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최정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연일 환자 수가 30만 명을 훌쩍 넘고 중환자와 사망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고비를 잘 넘기려면 의료인과 시민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쳐야 합니다. 먼저 우리 의료인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자를 진료할 때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감염 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그 위험 정도에 따라서 대응합니다. 예를 들면 감염의 위험이 높은 수술기구나 혈관 카테터는 모든 미생물을 파괴하는 멸균을 해야 하지만 위험도가 낮은 것은 세척과 건조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시 대응도 과연 코로나19 위험도에 걸맞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료 중에 감염되었을 때의 위험도와 우리 환자가 진료가 늦어져서 중환이 될 위험도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자와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원활히 진료하자면 환자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절실합니다. 팬데믹 중에는 진료에 필요한 공간과 의료 인력 그리고 치료제와 같은 의료 물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 수가 늘어나면 공간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거나 의료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다른 진료과의 의료인과 심지어 의과대학생도 진료에 동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료 대응은 상황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개별 환자를 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환자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중심에 둔 의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정당한 의료를 제공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비상인지 위기인지를 규정할 명확한 근거 지표를 설정해야 하고 비상과 위기 상황에는
서브옵티멀한 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의료인,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따라야 할 견고한 지침과 체계도 마련하고 재난의료가 제대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